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8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이번에도 자기소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해서 써놨어요. 여기다가 저는 또 잊을까 봐. 네, 또 흥분해서 잊어버리실까 봐. 어떻게 하셨지? 뭐 설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근데 뭐가 그렇게 특별히 그쵸.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 설은. 특별하긴 특별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설 그렇죠. 연휴니까. 네. 자. 과연 이게 찾아뵐 수 있을까 지금. 그렇죠. 이게 교대로 찾아뵈야 되나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제 동생들하고. 부모님께 줌을 좀 알려드려 볼까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하실 수 네. 있으려나 네. 이제. 스카이프라도 그쵸. 해서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이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연휴 때는 이제 우리 팟캐스트와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걸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괜찮은 계획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발레단 발레 마스터 이영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이 듭니다. 지금. 네, 뭐 인터뷰는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인터뷰 그러니까 많이 해봤죠. 인터뷰를 좀 길게 한다 생각하시면. 네, 근데 인터뷰한 사람이 2명이 앞에 앉아서. 네.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카페에서 그쵸. 수다 떠는 네.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발레 마스터 되시고 첫 수업을 하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네. 음. 그 얘기부터 하나요? 네, 발레 마스터라고 하니까 뭐지? 그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 축구에서 보면 네, 축구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 감독님이 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네. 훈련들을 돕기 위한 그 코칭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음. 그 코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 국립발레단이 하나의 무대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한 2-3개월 정도 연습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네, 근데 무용수들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좀 이렇게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네, 만들어가는 그런 네. 근데 이 발레 마스터가 이제 올해부터 되셨지만 사실은 원래는- 11년 동안이나 그죠. 수석 무용수 국립 발레단은 이제 수석 그렇죠. 무용수셨는데 네. 작년 말에 원래는 그 이제 은퇴 무대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 이제 취소가 됐죠.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한편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또 마지막 작품이 클래식이라서 발레 클래식은 그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나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전성기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는 또 나이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 시간도 거의 하루 종일 발레만 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아쉽게도 이제 관객분들하고는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고 네.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 작품으로 원래 무슨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인데 그 저기 유럽 가시면 네. 프랑스 지방 밑에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그 모나코 있잖아요. 네, 그 네. 깐느 바로 옆에 네, 있는 네. 거기에 발레단이 몬테카를로 발레단이라고 네. 있어요. 그 굉장히 멋있는 네. 작품을 하는 단체인데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맞아요.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우, 그 작품 너무 좋은데요. 정말 그거 무용수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여운이 오랫동안 남는 잊을 작품. 수가 없는 네. 작품이에요. 로미오 줄리엣을 가지고 만든 발레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무가들이 네. 여럿이 안무를 했는데 저는 그 작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 역시 그래요. 네. 궁금하다. 막 두 분이서 이러니까. 네. 몬테카를로 그 갑자기 제가 그 천재 안무가 그 잔 단장님. 크리스토프 마이오. 네, 잔 크리스토프 마이오. 음. 라는 이제 안무가가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느낌이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에 비교하면 굉장히 현대적이고 움직임도 굉장히 뭐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어. 클래식 발레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하는데 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원래 그걸 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그 작품으로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그것 역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죠. 너무 아쉽다. 네. 그럼 상대 역은 원래 누가 하기로 돼 있었어요? 아, 그게 사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을 하시면 다 로미오를 생각을 하실 건데, 신부. 네, 저는 로렌스 로렌스 신부. 신부였어요. 그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굉장히 네.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로렌스 신부를 재해석했던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주인공들의 어떤 그 삶을 방관하는 이제 겉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신부 역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굉장히 개입을 많이 네, 하고 맞아요. 그 시간을 끌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이끌고 가는 네, 그런 네, 역할이잖아요. 네. 주관자 같은 어떤 네. 입장에서의 네. 신부거든요. 그리고 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네, 네. 세련됐죠. 네. 저 예전에 봤어요. 이영철 씨가 아. 그 로렌스 신부로 출연했던 공연을 제가 봤거든요. 아.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 번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한국 초연했을 때도 봤고 그 몬테카를로 발레단에서 무용수들이 와서 이제 같이 했을 때도 봤고 뭐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앞만 봐도 질리지 않는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예. 저는 그 작품 처음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발레 작품하고 뭐 클래식 발레 하면 무대가 굉장히 화려한 걸 다들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무대가 하얀 도화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무대 소품을 사용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무용수들의 감정이나 이런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첫 공연 때 후배들이 이제 발레단 공연을 보러 와서 뒤로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작품이 너무 좋았었다고. 그래서 아 진짜 너무나도 보람됐던 작품이에요. 아 근데 좀 진짜 아쉬우셨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진짜. 아 진짜 아쉽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국립발레단에서 했던 공연 뭐 하이라이트 그런 부분적인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유튜브에 맞아요. 남아 있거든요. 아마 분위기는 그걸로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무튼. 아 진짜 로미오 줄리엣에서 딱 그 마지막 멋있게 하고 그러고 이제 발레 마스터를 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러게요. 아유 아쉽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국립발레단에 이제 계속 계시는 거니까 네네. 떠나는 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 발레 무슨 얘기부터 먼저 막 발레 마스터 얘기도 막 듣고 싶고 아니면 발레 처음부터 하셨던 그 그러니까요. 스토리도 너무 영화 네. 같아가지고 그 얘기도 맞아요. 듣고 싶고 네. 무슨 얘기부터 하는 게 처음부터 좋을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저는 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방황을 했어요.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네.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방황을 했던 이유가 공부가 내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공부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네, 하니까 네. 아, 내가 다닐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들어서면서 그 중학교 때 3년 내내 저는 아, 나중에 나는 커서 뭐가 돼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서면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춤추는 형들을 백업 댄스하는 형들을 보게 됐는데 네.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처음 보고 아예 그냥 마음을 다 뺏겨서 모르던 형들이었는데 한 달 넘게 그 형들을 수소문해가지고 막 찾아다니고 네. 그래서 저 좀 시켜달라고. 그것도 거의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졸랐어요.
그 전에도 그랬더니 춤에 좀 취미가 있으셨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 전혀. 그래요? 예, 어, 전혀 진짜요? 없었었고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뭐 이렇게 좀 춤 추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그런 스타일 전혀 아니셨고. 없었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니까 서태지 아이들의 어떤 춤을 보고 이걸 보여줄게 하고 막 제 앞에서 자랑하고 하면 전 옆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와 멋있다 어, 진짜요? 이랬었거든요. 어머머. 근데 막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어떤 비트가 큰 음악에 그렇게 무용수들이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백댄서를 이제 백업 댄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만났던 가수들이 뭐 육각수라든지 비비라든지 이런 가수 형 아 누나들이 실제 있었고. 저기 뒤에서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텔레비전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올 때도 출연하셨나요? 했었죠. 뭐 찾아보면 했었고. 어딘가에 있겠네요. 네네네. 저희 회사 자료실에서 막 뒤지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 그리고 그러다가 흥보가 사실 기가 막혀 할 때 뒤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근데 흥부가 기가 막혔는 아니고 아니고. 그 다음 곡이었어요. 아. 네. 그 다음 곡은 뭔지 기억이 뭐 안 나요.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제일 네. 이제 인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네. 잘 모르시는데 어. 명동별곡이라는 오. 노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이제 뭐 그게 저한테는 무대 경험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그 굉장히 열정이 있었는데 네. 정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습실에서 살 정도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 하루 종일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나 주변 시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는 춤춘다고 그러면은 시선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내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와중에 이제 그 같이 있던 팀에 있던 형님 한 분이 네. 그 발레를 배우면 네. 이 춤의 기본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무용학원을 찾아가게 됐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무용학원을 처음 다닐 때만 해도 네. 무용을 전공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제가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더 그 춤 잘하기 더 위해서 잘 했던 추고 거지. 싶어서. 네. 그랬는데 이제 국립발레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그날 공연을 보러 온 어른들이 네. 전부 다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어. 가수가 아닌 무용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어. 무용수들한테 브라보를 해주면서 박수 쳐주는 모습이 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어. 네. 되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공연 때 사실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도 저 멋있는 형들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렸죠. 이제 무대 끝나고서 뒤에서. 네. 무슨 형- 공연이었어요? 그게? 국립발레단 해적이었어요. 해적.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나오던 발레리노 형들을 보고 또 한 번 반했죠. 모습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서 누가 있는데 출연한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이용국 선생님, 그다음에 김영걸 선생님, 네. 그다음에 김창기 형님이라고 또 네. 계시고 네. 김지영, 김주원 네. 이렇게 정말 그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최고 네. 스타들이 등장했던 네.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 학원을 가서 원장 선생님한테 저 발레 전공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원래 원장 선생님이 한 3달 정도 계속 저한테 보면 발레 전공 너는 무조건 발레 전공해야 된다 진짜요? 이러셨었어요. 네. 잘하셨나 보다. 딱 보니까 딱 그러니까 뭐가 있었나 자질이 보다. 예. 보였나 보다. 아니, 그거보다는 그 발레는 또 다른 무용들이랑 조금 다르게 네. 그 신체 조건이 좀 더 엄격하거든요. 그렇죠. 그 발레에 맞는 그 네. 쉐입이 있어요. 체격 근데 조건. 네. 네. 제 이제 발등을 보시고 발등. 네. 발등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진짜? 발등이 네. 그러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유려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라는 동작을 네, 했을 이렇게 때 섰을 때. 네. 그게 곡선이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게 쫙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네, 날렵하게. 네네네.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네. 추세이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 러시아 발레리나 발레리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좋고요 이게요. 그리고 그 동양권 아시아계 사람들은 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타고나기가 약간 그렇게 생긴 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X 다리로 쏙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턴아웃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게 그거예요? 턴아웃은 또 다른 거예요. 또 그 다른 다리가 거예요? 저희가 직립보행이라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향하게 하고 두 다리를 네, 걷잖아요. 네. 근데 발레리나들은 옆으로 옆으로 걸어요. 어. 네, 그래서 이 자세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자세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작이 근육들을 다 바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걸 턴아웃이라고. 네네네. 어. 그래서 그 동작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발레를 체격 조건이 맞는다. 좋으니까 음. 해라 했는데 죽어도 안 하겠다고. 저는 타이즈 입기 처음에는. 싫다고. 네. 타이즈. 타이즈가 장애. 그게 진짜 뭔가 그 아, 너무 장애가 아니라 장벽. 네, 타이즈가 저한테는 장벽이에요. 진짜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작품을 보고 나서 형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저 하겠다고 해서 한 8개월 하고 학교 세종대학교를 가게 됐죠. 와. 발레 전공으로. 네, 네. 네. 보통 다른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많이 하죠. 와요? 어릴 저는 때부터 하는 10년을 친구들도 해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머머. 근데 네. 8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그런 신체 조건을 물려주셔가지고 그때 절대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가능성이 가능성.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 교수님들도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 아, 저놈 데려다 키우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아. 무용은 좀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를 뽑아주신 거죠. 와. 세상에. 네. 그 보통 이제 형들한테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멋있는 형들. 형들요. 네네네. 백업 댄서 할 때도 멋있는 형들. 네네네. 발레 하기로 할 때도 국립발레단에 멋있는 네네. 형들. 타이즈를 입었는데도 저렇게 멋있다니. 아,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네. 와. 그 뭔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게 사람마다 그러니까요.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발레가 저한테는 제 인생의 모든 걸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저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 미래가 되면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렇게 살 거고 공부 네. 못하는 사람들은 다 외곽으로 쫓겨나서 살 거다. 무슨 그런 그렇게까지 저 얘기를 선생님이 너무- 들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네. 충격을 받아서 어머머. 난 공부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걱정을 맨날 했었어요. 너무 겁주셨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진짜 학업 성적이 다가 아니고 사실 그쵸. 굉장히 잘하는 게 다 각자 다 다른 건데 네. 그거를 그렇게 다 무시하고 학업 성적이 좋았던 애들은 서울에 살고 말도 안 참 되는. 진짜. 네. 어쨌든 그런 어.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다시 사실 발레는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네, 춤을 네. 추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는 막 그죠. 신나는 음악 네. 듣고 이렇게 하다가 네네. 다시 적응이. 그런 춤 추고 네. 싶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게 참 뭐랄까 그런 춤을 막 추다가 네. 발레랑 저는 병행을 사실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절대 안 힘들 되는 것 거더라고요. 같아요. 그래서 아. 아예 그쪽으로는 포기를 하고 음. 왜냐면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발레가 네. 너무 멋있는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몸에 배어 있는 춤의 언어가 네. 그런 힙합 그쵸. 댄스다 보니까 어떤 걸 해도 힙합 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발레를 걸 해도 아 하는데. 진짜요? 웨이브를 하는 것 같다고 어. 그래가지고 웨이브. 그거를 빼내는데 웨이브.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서 그걸 빼내요? 그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이 네. 그냥 계속 해야죠. 뭐 아. 몸에 거의 익도록 네, 발레 네. 동작이. 그래서 네. 한 1년 뭐 2년 3년 정도는 네. 아예 그런 힙합이나 이런 웨이브 동작은 아예 일절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었어요. 거기 그 물을 빼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엔 좀 힘드셨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운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어머. 대학 때. 네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 동기들이랑 매일 저는 동기들이나 그 후배들도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후배들이. 그래서
동기나 후배를 쫓아가는 게 저한테 목표였기 때문에 항상 공강의 시간이나 뭐 방학 때 항상 나와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네. 뭐 몇 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아이고 와. 우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네. 그리고 국립발레단을 입단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어, 전 국립발레단도 사실 세종대도 그랬지만 네. 국립발레단도 상상도 안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교 4학년 때까지 3학년 전까지 제가 콩쿨이라는 것도 아예 못 나갈 실력이었었고 네. 그래서 저의 실력이 어떤지 잘 가늠도 안 갔을 뿐더러 현재 지금 저랑 활동하고 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그때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너무 잘해서 우리들 네. 사이에서 네. 그랬던 무용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랑 동갑내기나 저보다 어리거나 뭐 바로 나이 또래들인데 저는 항상 그 사람들 무대를 보면서 진짜 연예인들 보듯이 봤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무대를 한번 보고 나면 네. 정말 잠을 못 자고 연습실로 가요. 또 가가지고 어. 너무 분한 거예요. 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어. 해서 맨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는 3학년 때 콩쿠르를 나가기 시작해서 네. 4학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셌던 콩쿨 네, 좀 네. 유명했던 콩쿨이 네. 동아 콩쿨이랑 네. 그 무용협회에서 주관하는 네. 신인 콩쿨이라고 네. 있는데 네. 그 두 군데에서 상을 받아야 어. 군대 혜택이 있어요. 아, 그 네. 국가대표들처럼. 네. 그래서 경쟁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네. 그리고 29 꽉 찬 30 형들도 발레단 형들도 나오고 네. 모두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4학년 때 2등을 하고 바로 다음 이제 졸업하자마자 다음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이제 면제가 우와. 됐어요. 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무용계나 제 또래들 중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그냥 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대에 나왔지만 발레단을 갈 거라고는 이제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콩쿠르에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레단 같은 데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객원 생활을 하게 되고 네. 또 단장님들께서 와라 이렇게 하게 되는 바람에 아, 네. 그럼 국립발레단에서 객원으로 제일 처음에 섰던 작품이 뭐예요? 백조의 호수였어요. 아, 백조의 아. 호수요? 네. 어. 백조의 그래서 호수였고 무슨 역할이요?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백조의 호수 또는 스파르타쿠스 둘 스파르타쿠스. 중에 하나였어요. 스파르타쿠스는 또 남자 무용수가 항상 모자랐던 네네네. 시기라서 객원 무용수 굉장히 네, 많이 맞아요. 썼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 대학에서 이제 맞아요. 객원들을 네, 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스파르타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단장님이랑 그 선생님들이 보시고 네. 또 제안을 주셔서 백조의 호수까지 연결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 단장님이 너 국립발레단 안 오면은 혼난다.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어느 봐서 단장님이에요? 최태지 최태지 단장님이죠. 단장님. 아, 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객원 때는 당연히 그랬지만 네. 저는 군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뭐 꽤 오랫동안 군무랑 솔리스트 역할을 했었었고 네, 네.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럼 처음으로 솔리스트를 정말 이게 그 군무가 아니라 내가 딱 나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주목되는 관객의 어떤 그런 관심과 박수를 받았던 작품은 뭐예요? 그게 호두까기 인형에서 인도 춤이었어요.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인도춤? 어렵죠. 어렵고 네. 또 그때 당시는 그 유리 그리가로비치 네. 그 원작자 선생님이랑 그쪽 팀들이 와서 직접 다 첫 전수를 해줄 때였거든요. 네. 두 번째였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도 오셨어요. 네. 연습을 정말 힘들게 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심플한 동작이에요. 네,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걷기만 하는 그런 네, 동작인데 네. 선생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어. 그거를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든다고 하시던가요? 뭐예요? 아,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어떤 동작의 그런 맞고 틀리고보다 제가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의 그 흐름이라든지 그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든지 그런 걸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더 프로답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호두까기 인형이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 솔로들이 되게 저 되게 어렵겠다 네, 엄청 싶은 어렵죠. 그런 안무가 굉장히 그게 호두까기 인형 하면 어린이들이 막 보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괜히 그런 인상이 있는데 사실 보면 엄청 고난도 동작에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 정말 네. 그 특히 그 저희 국립발레단 버전 네. 같은 경우는요. 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죠? 네. 부상도 진짜 많고 어. 무용수들의 부상도 호두까기 인형 때쯤 되면 네. 많이 실려가요. 아, 진짜요? 네, 그 어. 한 달에 몇 번씩 그 119가 와요 발레단에. 어머. 그만큼 무용수들이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래서 네. 네, 와서 데려가고 뭐 그러죠. 그러면 실제 부상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아,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것도 부모님한테 감사하게도 크게 다쳐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심하게 다쳐봤던 적이 족저근막염이라고 해서 발바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네.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업을 못 써요. 점프를 못 뛰고. 근데 그것 때도 주사를 맞고 공연을 했거든요. 그 통증 주사요. 네. 아예 통증이 안 네. 느껴지는. 근데 보통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더 악화돼서 네. 심해지면은 이제 네.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네. 이럴 수도 있다. 그런 고비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한 이틀 쉬니까 괜찮아지고 또 이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네. 진짜 발레 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치시고 온몸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네, 네. 들었어요. 네. 근데 발레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로서 매일같이 무대에 올라서야 되고 리허설을 해야 되는 발레리나라면 네. 그리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그 잔통증들은 그냥 일상이에요. 네. 일상.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후배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게 진짜 심각하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픈 거는 늘 정말 친구처럼 가야 되거든요. 이게 컨트롤 해가면서 네네. 어쩔 땐 달래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가야 되는 건데 너무 안 아프려고 하면 사실 발레를 못 해요. 그럼 그렇게 실려갔다가 또 이렇게 치료받고 다시 와서 또 재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근데 거예요? 어딘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그런 큰 부상 같은 경우는 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복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음, 무용수들한테는 진짜 큰 시련이죠. 그게. 그렇겠네요. 참 쉬운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보는 공연이었지만 참 그런 네. 과정들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뭐 공연을 하다가 중간에 십자인대가 끊어진 친구도 있고. 공연하는 무대에서. 중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갑자기 대타가 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주역은 아니었나요? 주역이었어요. 어머. 그 얘기 들었던 것 네. 같은데. 그리고 네. 뭐 디스크가 터진 친구도 어, 있고. 어떡해. 그 저도 디스크도 많대요. 저는 한번 돈키호테 공연을 보러 네. 갔다가 네. 그 주변 그러니까 친한 프로 무용수가 한다고 해서 이제 보러 갔다가 네. 낮 공연 저녁 공연이 있었는데 네, 네. 낮 공연 때 공연을 하다가 네. 허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저는 공연 다 보고 대기실 들어갔다가 네. 그 안무자님이 네. 부탁을 하셔서 저녁 공연 제가 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파트너랑 한 번 맞춰보고. 어머. 저녁.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왜 제가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그 발레 무용수가 극한 직업으로 소개된 적 있다고. 뭐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극한 직업이다. 진짜. 극한 직업이. 어머머머머.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진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네. 크게 재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네. 왜 조금 멍청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발표를 하면 틀리고 이러면 그게 아. 그렇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되게 뭐랄까 좀 멸시받는 느낌을 받고 약간 이런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멸시라기엔 좀 그렇고 살짝 뭔가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들?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이 저한테는 되게 뭐랄까 항상 고민의 시간들이었는데 발레가 진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선생님들이 좋다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네, 뭐 제가 해보고 싶은 역할 뭐 무대에서 진짜 센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랬었으니까 네. 제일 좋았던 작품이 뭐예요? 저는 진짜 꼽기가 되게 많아서. 많아서 네.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1초도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는 건 로미오와 줄리엣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그 작품이고요. 그 네. 다음에 뭐 롤랑 뿌띠의 카르멘이라는 아, 네.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리스 에이프만의 그 차이콥스키라는 네. 작품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유리 선생님 것도 그렇고 다 대부분 좋죠. 네. 네. 국립발레단이 참 좋은 작품을 많이 가져와서 네, 맞아요. 발레 관객들이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또 너무 좋았던 무대들을 이제 또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 언제 발레 마스터를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2016년 들어서면서 강순진 단장님한테 그 이제 영철 씨는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돼가고 전성기도 이제 지금 딱 그때가 전성기였거든요. 전성기니까 앞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영철 씨는 발레단에서 떠나지 말고 마스터로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제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마스터라는 자리가 그냥 실력만 있어서 되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살림을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는 저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게 머리가 좀 신체를 못 따라가는 건지 그때는 제가 춤추고 있고 무대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계속 몸이 춤을 춰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죠. 16년이면 한참 전이네요. 5년 정도 네. 전이네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계속 단장님이 계속 제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 부담을 안 주셨던 거는 영철 씨가 원할 때 언제든 해도 된다. 춤도 추고 싶은 만큼 춰라. 그리고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면 영철 씨가 얘기를 해라.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무용수는 조금씩 하얀 곡선을 그려가는구나 이때 이런 걸 느끼면서 뭐 계속 주역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이제 제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후배들이 좀 더 빨리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제 단장님한테 가서 저 이 역할에 이 작품에 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시간을 계속 가졌죠. 제가 맡은 역할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안무 작업도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게 2016년 그 네네네네 그쯤이었는데 2015년이었나? 그 저희 무브먼트 시리즈가 처음 했었을 때예요. 그때부터인데
그 시기가 딱 맞물려서 아. 그 제가 막 춤을 추던 그 열정을 네. 그 안무에 할 수 있었죠. 워낙 기다렸던 또 프로젝트기도 하고 네. 안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춤을 꼭 잘 춘다고 해서 다들 안무를 하는 건 아닌데 예. 맞아요. 안무하는 능력은 또 좀 다르다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오. 그래서 안무도 그 이 프로젝트 단장님한테 정말 감사한 거는 이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네. 사실 제가 어디 나가서 어떤 데 참여를 하면서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걸 했다면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를 다 응원해주는 무용수들하고 너무 친숙한 장소에서 네. 모든 기회가 다 있으니까 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안무가전을 겪으면 겪을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출연하셨던 작품 저희가 잠깐 이제 유튜브로는 이제 영상을 네, 볼 수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데 어떤 작품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 예. 그런 작품에 네, 출연하셨다고 해서 네,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는 그 유혜웅이라는 안무가가 네. 그 안무가도 발레리노 출신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은 뭐 많은 춤을 추고 있지는 않지만 네. 너무나도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발레리노에 대해서 잘 아는 또 친구고 네. 함께 같은 시간을 춤을 추면서 무대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음. 저랑 그리고 뭐 김현웅 씨, 네. 그 다음에 윤전일 씨 아, 이렇게 네. 해서 그 각자의 이야기들로 발레리노 이야기를 풀어난 한 작품이에요. 근데 네. 최근 제가 한 그런 혼자만의 은퇴를 막 생각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거기 출연하는 무용수는 어린 친구고 네. 어떤 그런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 네, 뭐 그런 작품입니다. 아, 네. 그럼 몇 년도의 영상인 거예요, 이게? 이게 2년 전이니까 네 2019년인가요? 네. 네. 고즈음으로. 네. 그럼 이제 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음악만 음악을 잠깐 예. 들어보시고 네. 상상을 나중에 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실 유튜브 수 저희 그 있습니다.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 하시면 유튜브 영상도 하루 이틀 이제 업로드된 이후에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 잠깐 볼까요? 네.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 네. 네. 그게 뭐 그 발레리노들 인터뷰한 내용도 막 나오면서 그걸 또 춤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되게 네. 재밌게 했었던 공연. 이게 그, 보니까 2019년 대한민국 발레 네네네. 축제에서 음, 공연됐던 작품이네요. 네. 네. 같이 추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막 이하연. 들어온 네? 막 들어 이하연. 발레단에 네네네. 막 네. 들어온 이하연. 네. 네. 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네. 이제 처음으로 정단원이 됐고요. 아. 네. 저 때는 이제 인턴 단원으로 아. 활동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후배 무용수하고 같이 듀엣으로 하는 네. 부분인 거죠. 이게. 네. 뭐 가르치기도 네네네네. 아우. 제자기도 하고 예. 또 워낙 집중력이 좋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무용수라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점점 마지막 무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런 후배들과 함께하면 의미가 있겠다 한 생각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발레 마스터로의 이제 마음을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좀 곡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발레하면 이제 예쁜 옷에 그런 것만 생각. 현대무용 같은데 뭐가 그렇게 뭐랑 현대무용과 발레가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그 현대무용 춤을 이루는 그 메소드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음. 그 안무가가 만들어내는 그 스타일대로 언어대로 네. 가는 건데 네. 발레는 뭐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요? 기본 네. 기본 틀이 있는 것들, 네. 기본 베이직 그 자세들을 매일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메소드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든 어디서든 발레를 배우면 어느 나라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강한 기본기가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무용수가 현대무용을 하는 거랑 똑같은 안무지만 발레리나가 현대무용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결이 달라요, 느낌이. 발레가 모든 춤추는데 기본기를 닦는 아주 좋은 그래서 다른 춤을 추는 사람들도 발레를 배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저는 뭐 농구 선수도 배운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그냥 몸을 쓰고 몸을 이해하고 네. 그런 몸을 느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네. 하긴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하잖아요. 자세 뭐 좋아진다고 자세 좋아진다 예, 뭐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뭐 자주 부상도 당하고 이제 음. 프로 무용수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부상을 크게 입은 적은 없었지만 네. 계속 부상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발목이 굉장히 걷기에 좀 불편할 정도로 좀 시큰거리고 아프다. 그러면 거기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이제 뭐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그날 또 발목 관리를 하는 거고 며칠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딘가 상처가 나거나 그 염좌라고 해서 그 삔다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줄이나 인대 이런데 염좌가 생기는데 네. 제일 처음에 나는 게 이제 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네. 아이스로 네. 식혀주는 냉찜질. 걸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던가 해서 네. 이제 뭐 필요하면 약을 먹고 아니면 이제 재활 운동을 바로 시작하는 네. 거죠. 네.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대가 사실 그냥 일반인들도 인대가 노화가 되잖아요. 늘어나거나 끊어지거나. 네. 근데 발레리노들은 더 많이 쓰니까 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근육을 보강을 하면 그거를 훨씬 뭐랄까 생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네. 춤을 네. 더 쉽게 출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 강화 맞아요. 운동을 그래서 하죠. 근력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뭐 다치는 거 반 의사시겠다. 반 물리치료사. 뭐 그렇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하도 병원을 많이 가니까 네. 정형외과를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의사 선생님 스타일들이 쫙 들어와요. 네. 그래서 네. 웬만한큼 이렇게 몸을 쓰는 직업군을 달아보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은 네.
가면은 처방하시는 게 똑같으니까 아, 섬세하지 않으시니까 네. 이렇게 네.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용수들에 맞게 잘 안 해주시니까 네, 네.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데는. 그래서 무용수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어. 저 허리 아플 때 그런데 소개도 받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저 프로그램에 한의사 이제 약간 물리치료 이런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네. 옛날에 발레 했다가 자기가 너무 많이 다치고 그래서 오. 그 길로 또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발레하다가 자기가 하다가 그래서 오. 진짜 많이 다치나 보다 했는데 네. 역시나 부상은 매일. 네, 아이고. 지금 아까 발레리노 라이프 오브 발레리노라는 작품 얘기했는데 지금 책 가져오셨잖아요. 네, 맞아 네. 책도 네. 쓰셨다고 책이 하더라고요. 발레리노 이야기라는 제목이잖아요. 아, 네.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아주 네. 색깔이. 예쁘네요. 예뻐요. 이 책은 그 발레 전문 출판사인 플로워웍스에서 네, 네, 네. 저한테 작년 초에 중반쯤에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책들을 기획 중에 있는데 네. 영철 씨가 같이 참여해주면 음. 책이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인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네. 책을 쓰면서 제 인생도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제 공부도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바로 저는 하겠습니다 했죠. 네. 네. 근데 책 쓰는 게 사실 이렇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딱 두꺼워 보이진 않지만 네. 이렇게 힘든 작업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 한 6개월, 7개월 이상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한 줄도 못 쓰고 날 새고 이랬던 적도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좀 잠깐만. 네. 네. 발레리노 이야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발레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게 네. 대표님이 처음에 저한테 제안을 주셨을 때 발레리나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그죠. 또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서적들이 좀 있는데 네. 발레리노에 대한 정보들이 없다. 네. 그래서 영철 씨가 좀 뭔가 선생님처럼 선배님처럼 네, 네. 이렇게 후배들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네.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발레리노들한테 네. 제 경험담도 조금 섞여 있고 저만의 에세이를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 전달이 확실히 되는 그런 것들 옷 의상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 그리고 무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무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발레리노들은 무대에 내려와서 또는 퇴근 후엔 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던 역할들에 대한 작품을 저만의 해석대로 네. 했었던 걸 좀 썼고 그리고 그 제가 은퇴를 하면서 사실 호두까기 인형 무대에 네. 이제 관객분들한테 편지처럼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제일 끝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네. 네, 공연이 취소되면서 네. 내려놓은 네네네. 거예요. 네. 오. 그게 저도 물론 뭐 다 그렇겠지만 네. 은퇴를 하면서 어떤 경험자나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좀 답답했어요. 네. 이런 감정이고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느 정도 누가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나와서 제 책을 보면은 좀 그런 후배들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뭔가 그 마음이 되게 전해지는 그쵸.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는 게 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이 세상에 나와서 네. 사람들이 또 잘 몰랐던 발레리노의 어떤 일상이나 그 삶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발레 작품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네네. 넓히게 되고 예. 그래서 네. 너무 뿌듯하죠. 네. 그리고 네. 뭐 부족하지만 제가 안무했던 작품들 좀 제가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제 작품들 네. 다 좋지만
네. 그 몇 개 네. 이제 좀 네. 써놓기도 하고. 아니 꼭 뭐 발레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네.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뭐 타이즈 입는 법, 네, 아니 네, 의상 네, 네. 입는 법 이런 네. 얘기도 되게 궁금하고 네. 소소한 것부터 맞아요. 네. 여러 네. 가지들을 이게 시리즈인가 봐요. 발레 관련 시리즈. 네, 그 우리나라에 발레에 대한 서적이 많이 부족해요. 음. 그 서점을 가보시면 이제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발레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있고. 예,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발레 용어책 네. 있어요. 이거는 발레 전공자들도 되게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불어가 제일 기본인데 맞아요. 러시아에서 또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언어들이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레 음악에 예, 발레 관련된. 음악에 대해서 네. 예, 작곡가들에 대해서 네. 네. 와. 이 출판사 대표님이 네. 취미로 발레를 하시다가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자신도 그 발레 취미 발레 하면서 그 과정을 또 책으로 내고 어머. 그리고 아예 그냥 네. 출판사를 차리셨어요. 아 발레 전문 발레 출판사를요. 전문 네. 출판사. 와. 네. 원래는 대단하시다. 건축하시던 분인데 네. 예. 취미로 발레를 시작하셔서 네. 네. 아예 지금은 남 아니, 여자분이 여자분이세요. 건축하시다가 그리고 아들이 또 발레 전공을 해요. 맞아요. 와. 그 하는 거 봤어요. 그때 그 김윤식 씨라고 국립발레단에서도 활동하고 지금 체코에서 네. 활동하는 발레리노인데 사진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여기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때 출연하고 나서 이제 그런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거를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출판사 대표님의 그 아들 네. 그 발레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거기서 직접 이렇게 춤을 추고 그거를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를 거기 저기 와 있는 관객들이 예. 실제로 찍어보고 그거를 바로 그 김윤식 발레리노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작가님이죠. 아. 작가님한테 평가를 받는. 되게 재밌는 기획이었네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 팟캐스트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을 것 네네. 같아서 이제 저도 갔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전송을 해서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이건 잘 찍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같이 평가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었겠다. 네. 그래서 이게 발레 사실 공연할 때 사진을 되게 찍고 싶잖아요. 네. 물론 본 공연할 때는 잘 못 찍지만 그래도 왜 저 커튼콜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요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네.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때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사진을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허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발레 할 때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뭐 그 동작이 잘 나오나 그런 얘기를 뭐 물론 그 자리에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팁을 좀 주셨어요. 저 재밌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를 기억하시는구나. 그 대표님이 재밌는 기획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선택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책이 무겁지 않고 되게 쉽게 그리고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 출판사랑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들이 보시면 진짜 이렇게 무겁거나 사전처럼 딱딱하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편해요. 다.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책에서도 이제 안무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안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보도도 한 적 있거든요. 작년에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공연을 못 하고 있을 때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좀 비욘드 더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정말 공연장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을 찾아서 이제 새로운 안무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참여를 하셔서 이제 그 발표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무를 하시고 이제 다른 동료 무용수가 춤을 추고 한 건데 제가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드려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제 8시 뉴스에도 소개를 했었거든요. 안무가로. 안무가로.
네. 그 영상도 지금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그럼 그 영상도 볼까요? 네, 그때 그게 굉장히 그때는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화면만 봐도 너무 막 네. 따사로운 햇살과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야외 공간에서 춤을 춘 건데 그때 그 작품이 되게 컨셉도 재밌었고 영상과의 어떤 융합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서 좋았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처음 기획을 했을 때 네. 발레단에서는 무대를 요즘에 못 쓰니까 네. 그 기획팀에서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렇고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예술가로서 관객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마침 그때 딱 날씨도 좋고 네. 나가자 해서 네. 영상을 찍게 됐던 건데 제가 했던 컨셉 같은 경우는 그 박기섭이라는 작가랑 만나서 이제 계속 서로 의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가 하루는 저희가 요즘에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무용수들도 그 격리 기간이 아니고 그 격일로 출근을 하는데 그때는 출근 안 하는 날은 집에서 그 줌으로 클래스를 하거든요. 네. 발레단에서 송출을 해서. 근데 우연히 클래스라는 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발레 클래스를 네. 하게 되는데 네. 발레 클래스는 그 발레 바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두고 무용수들이 그 하루 종일 그 어떤 리허설을 소화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기본기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순서를 받고 그다음에 무용수들이 그 순서를 따라하고 음악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자기 훈련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근데 우연히 하루는 그 수업을 이제 저도 무용수 때니까 하고 있는데 줌이라는 화면 자체가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네. 근데 위에 있는 친구는 상반신만 나오고 네. 옆 밑에 있는 친구는 하반신만 나와 있는데 네. 그 카메라 각도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맞춘 거죠. 일부러 짜 맞춘 것도 아니고. 근데 동작을 하는데 꼭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 네.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제 그 연출가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반으로 분할을 해서 그 어떤 여인 둘이 만나고 뭐 만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네. 그게 처음 컨셉이 됐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 와이프가 뉴스에서 그 독일의 카스텐하고 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그 국경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네. 그 바로 앞에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오빠 그거랑 좀 비슷하다 이게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해줘서 때문에 이동이 안 돼서 이제 못 네, 만나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주 컨셉을 이제 그렇게 딱 잡고 간 거죠. 어머.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지금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유튜브 그 저희 팟캐스트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디오로 네. 이제 느낌을 분위기를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상상을 한번 네. 하셨다가 하루 이틀 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철 씨가 안무한 사이 카르스텐과 인가라는 작품이죠. 네.
야 지금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네, 직접 안무하신 작품. 네네. 네. 사이. 네. 카르스텐과 인가. 네. 오. 거기서 남자 무용수는 김준경이라고 국립발레단에서 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네. 신인이고 또 조연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음. 네. 아까 시소 장면은 시소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런 효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큰 나무 2개를 구해서 양쪽에서 스태프들이 카메라에 이제 잘리는 지역에서 네. 잡고 있고 신호를 주면 그걸 올렸다 내렸다를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각도를 맞추려면은 양면으로 저기 화면이 분할돼 있으니까 네. 엄청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각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가늠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막대기 같은 걸 세워놓고 네. 거기다 줄을 친 다음에 네. 거기에 거기에 딱 맞춰서. 맞춰서 촬영을 해서 하고 바꾼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런 아. 식이었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서 이거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국립발레단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영상이 네. 너무 예쁘고 네. 궁금한 게 저렇게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은 거니까 네. 안무를 먼저 하시고 거기 막 이제 계단도 올라가고 막 이런 그쵸. 장면들이 있으니까 안무를 먼저 하시고 저 장소를 찾아서 적합한 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약간 이런 영상도 장소를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한 찾고 다음에 나서 거기 맞춰서 하신 건지. 그게 저희가 장소는 정말 많이 돌아봤고요. 네. 그 연출을 하신 박기섭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가평이면 가평 그쪽 춘천 쪽 지역을 다 돌아봤고 저 같은 경우는 파주랑 이쪽을 전부 네. 다 돌아보고 우와. 이랬었어요. 근데 네. 이제 가평 쪽으로 자리가 잡히고 음. 처음에 컨셉을 분할로 만들었었을 때 네. 그걸 생각을 해서 제가 안무를 다 만들어 놓은 거고 아.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서로 박기섭 작가도 예전에 무용수였었고 네. 하다 보니 그런 저희만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너무 서로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소에 갔는데 동작이 좀 안 맞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아. 그래서 서로 되게 편해하는 그 작업자들이고 그 박기섭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뭐지 그 스위트홈이라고 네. 네. 예, 그 작품에 넷플릭스 네,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네. 나오는 그 작품에 처음 그 나오는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그 아. 친구가. 근데 굉장히 뭔가 그 영화처럼 괴기스럽고 네, 네. 또는 어떤 그런 어둡고 이런 네. 거에 색깔이 좀 특출난 친구거든요. 음. 근데 요번 작품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잖아요.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했었을 때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아. 자기도 이런 색깔의 작품을 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리고 그때는 그 스위트홈 작업을 하고 난 다음이었나요? 그러면? 그 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네. 더 전부터 아마 그 작품은 하고 네. 있었었고 음. 근데 항상 그런 좀 약간 어두운 쪽으로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네. 그 박기섭 작가면 그런 것만 떠올릴까봐 이게 자기한테도 굉장히 좋은 프로필이 될 것 같다 하면서 발레를 박기섭 하셨던 작가가 분이에요. 원래 발레를 하시던 분인데 네. 지금 그 작가 이름을 바키라고 해서 네네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거의 뭐 처음에 박희 작가가 나왔을 땐 센세이션했죠. 센세이- 저희 그쵸. 쪽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무용을 무용수의 몸을 이제 찍은 사진들이 너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구도와 뭐 그런 쉐입을 보여주는데 진짜 신선했거든요.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네. 저희 뭐 예를 들어 영상을 찍거나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랑 만나서 사진을 찍어도 저희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무용을 이해 못 하시니까. 네. 근데 박기섭 작가가 나온 다음에는 네. 그 부분은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센세이션했죠. 그쵸. 그리고 네. 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분도 러시아판 자기 소설책에다가 박기섭 작가 사진 쓰고 이랬어요. 그럴 정도로 인정도 많이 받고 네. 네, 굉장히 특출난 친구. 와. 그 친구가 나오면서 네. 그
김윤식이라든지 맞아요. 뭐 예, 예. 경식이 그 친구 네. 너무 잘하는 후배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기섭이가 어떻게 보고 보면은 롤 모델처럼 선배가 된 거죠. 네. 네. 저 김윤식 씨는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무튼 그 굉장히 그러니까 발레 하시는 분이 되게 안에 끼가 많으신 그런가 거죠. 보다. 네. 예. 네. 뭔가 되게 말로 안 돼, 몸으로 표현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창의적인 이 사고 방식이 있어야 뭔가를 표현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응. 그 좀 뭐랄까 그 몸에 그래서 발레가 좀 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고 그거를 잘 해야지 또 할 수 있는 게 발레라서 발레 쪽에서 어느 정도 제 생각은 이건 네, 진짜 네. 그냥 제 뇌피셜로 피셜. 그 제 생각에는 발레를 잘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그런 쪽으로 굉장히 특출난 재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섭 작가 같은 경우도 네. 저랑 그러니까 선후배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사진 그거를 하기 전에 네. 쇼핑몰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쇼핑몰을 발레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아니 하면서요. 하면서. 네. 근데 그때 그것도 엄청 잘 됐었어요. 아. 근데 그 쇼핑몰의 사진을 기섭이가 다 맡아서 했었는데 네. 사진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친했던 선배들이 무용 사진을 찍어보라고. 너 이쪽에서 획을 그을 것 같다. 막 바람을 불어 넣었죠. 그랬는데 하고 정말로 그렇게 됐네요. 와 재밌다. 그렇구나. 네. 네. 바키라는 이름으로 꽤 어. 유명해지셨죠. 네. 네. 그 안무를 짜는 건 약간 어떤 거예요? 이렇게 아, 그 모든 창작자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봐왔던 것들 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을 그 어떤 퍼즐 맞추듯이 네. 하나하나씩 맞춰가는데 어쩔 때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맞으면 그렇게 기분 좋고 막 너무나도 보람된데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나는 이쪽에 재능이 없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고 또 길을 잃고 찾아가고 길을 잃고 근데 창작자들이 대단하다고 하거나 또는 위대한 창작자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다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네. 발레리노로 보낸 시간 가운데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레가 제 인생의 전부를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무대에서 어떤 내가 동작을 잘하거나 이랬을 때 희열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동료들하고 같이 합을 맞추고 그리고 그 너무나도 긴장되고 떨리는 와중에 무대에 딱 뛰어나갔을 때 네. 그 많은 관객들 앞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치자면 한 3,000명 있는 관객들 앞에서 그 큰 넓은 무대에서 혼자 솔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가서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 동료들의 눈을 보면 그렇게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얘기를 해요. 네, 화이팅 네.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린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그런 것들.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제가 안무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안무를 해서 무대에 올려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길을 잃기도 하고 찾아주기도 하고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돈독해지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발레리노 삶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제가 발레를 하면서 그 뭐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거나 또는 여행으로 가도 발레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하다못해 그냥 무용 센터를 가더라도
거기는 다 발레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말이 안 통해도 네.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가서 그리고 뭐 외국의 무용수들 중에 친구들도 있지만 뭐 가가지고 공연을 본다거나 또는 그 친구들 만나서 뭐 같이 저녁을 먹거나 공연을 만나 보거나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발레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가셨어요? 인도 공연 가셨어요? 네네네. 저 그때 갔잖아요. 네네. 저 기억에 나는 것 그죠? 같아요. 네. 네네. 인도 공연이요? 네, 네. 국립발레단이 그 굉장히 오래 전인데. 네, 맞아요. 2010몇 년? 네. 최 단장님 계셨을 네, 때. 네, 그때 인도에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취재를 가셨어요? 네, 기자들이 그때 좀 갔었어요. 와. 네, 동반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약간 그런 뭐라 그래 제가 직접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공연도 재밌었는데 그 발레 배우는 인도에서 거기서 발레 배우는 아이들 맞아요. 앞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화원 이런 곳을 네네. 어떻게 빌려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인도가 발레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발레 공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국립발레단이 그때도 이미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본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자기 눈앞에서 춤춘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저도 사실 그걸 취재하러 갔을 때는 그냥 뭐 하나보다라고 갔는데 저도 감동받았어요. 아이들이 막 눈망울이 막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고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맞아요. 감격해가지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그때 같아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요. 그 발레라는 공연을 눈앞에서 실제로 처음 보는 그죠. 느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 무용수가 나가서 여자 무용수랑 어떤 애틋한 사랑을 하는 장면이 서로 바라보거나 손을 잡잖아요. 네. 난리가 나요. 맞아. 그-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애들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관객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 아예 복도까지 다 찰 정도로 네. 다 서서 볼 정도로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굉장히 어수선하긴 했어요. 그쪽에서 부탁을 한 게 네.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와서 보는데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다 오케이를 했죠. 예. 정말 몇천 명이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악수하고 눈 맞추고 호응하고 이러는데 애들 눈빛이 너무 맞아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 발레를 하는 전공을 하는 맞아요. 친구들을 네, 가르쳐주는 학생들. 계기가 됐었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이런 발레를 배운다는 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용수들이 와서 가르쳐주니까 너무 감동을 해서 막 우는 친구도 있었고 열정들이 막 어떻게든 배우려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왔었는데 저한테 SNS로 따로 연락이 와서 한국 가면 너한테 배울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직접 한국으로 온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는데 제가 가르치진 않았는데 한국에 이제 어떤 데가 있다 이런 데 가면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소개도 해주고 하긴 했는데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발레 공연 너무 좋은 공연,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 기억나고 너무 좋았는데 저도 맞아요. 사실 발레 취재한 중에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아이들이 막 울어요.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이분들한테 내가 직접 배운다 이거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참 순수한 어떤 그런 맞아요. 갈망, 열정 이런 거를 보니까 옆에서 네네.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느낀 게 많은 출장이었거든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대에서 물론 너무나도 천재적인 작품이라 순간순간이 진짜 줄리엣으로 살았고 로미오로 살면서 너무 많은 감정과 그런 행복함을 느꼈지만 그 스태프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정말 지중해 바로 앞에 그 발레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이고 다 친구예요. 다 친구인데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룰이 아예 없지도 않고 되게 카리스마 있어요. 네. 근데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우리를 존중해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그때 당시 리허설 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딱 무대 위에서의 어떤 연기 이런 것도 네네. 뭐 좋지만 네네. 그걸 만드는 과정과 네, 서로 네. 통하는 그런 감정들. 네. 예. 역시 사람끼리 통하는 어. 네, 네, 그게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발레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이제 이 발레에 대한 이제 뜨거운 열정을 이제 또 발레 마스터로 네. 그렇죠. 앞으로 또 계속 그 과정에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워낙 뭐 그 발레를 해왔던 과정이 영화 같으셔가지고 많은 네. 경험이 있으셔서 사실 더 훌륭하고 더 뭔가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발레 마스터가 그럴 것 되지 같아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이제 발레 마스터가 되고 싶은지. 예. 그 제가 안무할 때도 처음 느꼈던 거지만 제가 아무리 무용수 생활을 길게 하고 많은 작품을 하면서 경험이 많아도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첫 시간에 섰는데 저희는 항상 같은 곳을 보잖아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보고 있는데 첫날 마스터로서 딱 갔는데 서로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어. 너무 긴장이 되고 막 내가 네. 이들을 통솔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한테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됐는데 사실 어떤 걸 주입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같이 가는 코칭의 그냥 개념 그 선생님이 아니라 뭐 때로는 서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지만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무조건 내가 맞다 이게 아니라 작업을 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은 작업자로서 이렇게 튼튼한 틀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마스터로서는. 네. 근데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발레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틀은 있지만 네. 때로는 내가 틀린 거를 했을 때도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어떤 그 제시를 해주는 길이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보다 보면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뭘 지적을 줘야 될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추구하는 거나 제가 공부를 하는 거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 더 이 사람들이 같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큰 걸 보여주는 그런 마스터가 되고 싶어요. 좀 뭐 어렵게 너무 설명을 했네요.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권위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네. 서로 그런 작업을 하는 스타일의 아. 작업 그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추구하는 바를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되고 싶어요. 네. 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었는데 너무 돌려 말했네요. 네. 아니에요. 네. 두 번 들어서 더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무대에 서시는 일은 어떻게 아주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네. 공연 제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뭐 뮤지컬 팬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거기 발레하는 분들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몇 명의 안무자들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사실 그 저는 아직은 좀 제가 마스터로서 있으니까 마스터로서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용을 아예 놓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도 몸 관리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가 때라든지 뭐 네. 제가 시간이 맞을 때는 또 플레이어로 네. 네,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팬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무대를 또 네, 볼 네,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또 동작 얘기도 많고 그래서 네. 유튜브로도 보실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동작을 손으로도 보여주시고 했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나와 보셔서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좀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항상 그래요. 네. 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몇 시지? 근데 이렇게 시계를 보려면 제가 이렇게 뒤를 봐야 되거든요. 아, 맞아. 근데 자리가 그전에는 이제
이거 찍지 않을 때는 네네. 가끔 이렇게 시간 벌써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뒤를 볼 수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됐지? 이러고. 너무 저한테는 재밌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네. 오늘 그 국립발레단 발레 마스터 이영철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는-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 설을 잘 보내시고. 네네. 네. 팬분들께 설 연휴 인사 한마디. 네. 요즘에 뭐 비록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 맞이해서 행복하게 저희가 또 지킬 건 지키면서 네네. 그 안에서 행복한 또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설 잘 보내시고. 네, 설 네. 이후에 듣는 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아, 그 이후에도 들을 맞아,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네, 항상 행복하게 잘 그쵸. 네, 건강하게. 예. 네. 설 연휴 지났어도 행복하게.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